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카르텔 체제의 지배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 민주주의와 지역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어,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봐요. 크게 보면은 이제 강남 좌우파가 다 기득권 세력인데 근데 그 강남 좌우파를 넘어가지고 금융, 재벌, 법률, 행정, 언론 등 선출되지 않는 전문가 엘리트 지배체제가 강남공화국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림자 체제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이 그림자 통치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신자유주의 요새 미국에서는 트럼프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신자유 체제의 희생자들을 꼽히는 구 산업 지역의 그 백인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구호를 묶어 세우고 극우 기독교 세력을 동맹구로 삼고서 극우 선동 정치를 했죠. 2020년 11월 미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이후에도 트럼프 주는 그 기세 꺾이지 않았고요. 폴란드, 헝가리, 어, 브라질은 그 브나솔로인가 그 사람이 좀 극우 또 기독교 세력과 연동해가지고 극우 반동 정권을 하다가 결국 2022년에 이제 대선 떨어졌는데 이런 신자유 체제의 최대 수익자들이 기득권을 강하게 구사하는 그런 이제 지배가 있고요. 그림자 지배가 있고 이 최대 희생자들이 바로 이제 청년이나 노인들, 또 실업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더 지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그림자 지배의 정치 경제적 배경은 바로 금융화와 신자유 체제 공과죠. 신자유 체제는 연성 파시즘 배경이고 그 바탕입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신자유 체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면서 국민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최소화하거나 도구화합니다. 그러한 국가의 태각과 재구성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금융화였죠. 미국에서 금융화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뒤에 1970년부터 중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영국을 위시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IMF, 세계은행, 미 연방 재무부가 주도하고요. 금융화 전략을 집행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금융화가 강제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 실탁을 받으면서 금융화의 소동들에 휩쓸들었습니다. 금융화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에 놓여 있던 금융자본이 국가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과정이고 금융자본이 이걸 사유하고 손실을 사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죠. 금융자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교조하고 재정 건전성의 교리를 정부 손에 교리로 이제 정부 손을 묶었죠. 신용화폐 제도의 운영과 감독은 전적으로 금융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정부는 예산 제약에 묶여서 긴축 전쟁으로 일관했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 통합과 복지 정진을 소홀히 하고 교육, 의료, 주택 보급 등을 위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결국 가계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죠. 금융화는 금융자본의 생산자본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공고히 하고 자본의 노동 수탈을 극단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융자본의 수탈 아래 놓인 큰 생산자본은 작은 생산자본을 수탈합니다. 이 무미건조한 문장 의미를 생생하게 파악하려면 재벌을 구성하는 대기업들이 소유 주변에 따라 배당을 어느 정도 규모로 틀어내는지 그리고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에 들어갈 목을 얼만큼 가혹하게 수탈하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금융자본의 지배와 압력 아래서 자본은 노동시장을 분할하고 노동수탈을 강합니다. 재벌 계열사들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특권화되고 그것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차별을 당하고 고용 불안전에 시달립니다. 큰 생산 자본의 수탈 아래 놓이는 작은 생산 자본의 사업장들에서 노동임금, 노동조건, 고용 형태 등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분단은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고 자본의 노동 포습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력 형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합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을 수탈한 신자유 체제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이데올로기나 어떤 문화적 배경이 공정과 능력주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안티 페미니즘입니다. 신자유 체제에서 여성 파시즘은 성자 독식을 새겨가는 사람들의 몸에 새기는 사회 과정을 통해 광고한 헤게모니를 구축합니다. 성자 독식의 세계관은 유치원부터 대학일까지 학생들 경쟁에 몰아넣고 시험 기계로 단련시키고 패자를 성자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고 낙인을 찍는 일을 당시합니다. 신자유주의 사회 과정은 자녀를 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가정의 총동원 체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생충에서 잘 나타나는데 또 오징어 게임도 나타났죠. 이 오징어 게임은 겉으로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냥 시장에서의 평등한 어떤 기회 균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잔인한 성적 독식 게임이고 그 아담 스미스의 이렇게 공장 관찰 시선을 봤을 때는 너무나 어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죠. 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자기 착취로 치닫는 업적 경쟁을 통해서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관념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화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한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보면 약가입니다. 평범한 노동자 임금과 그것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경영자의 보수가 능력에 따른 격차로 주장한 능력주의가 공정 이름으로 정당화되면 한 사람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지식과 기술의 인프라를 매개로해서 발휘된 사약적 사실은 부정됩니다. 능력주의가 공정의 잣대로 되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의 카르텔은 능력 없는 개와 돼지 집단으로 분리되어 그들만의 성체를 구축합니다. 금융, 재벌, 법률, 행정, 언론 등의 분야에서 능력 있는 엘리트로 구성되는 기득권 카르텔은 능력주의에 복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굳건한 성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성 파시즘의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성 파시즘은 한정된 사직 제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투쟁을 격화시키고 사람 사이의 반목을 극적으로 확대합니다.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그러한 분열과 갈등 가운데서 가장 딱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남성들의 사회적 기회를 줄인다고 단정한 남자들 사이에서 거의 일배 수준의 안티 페미니즘 구호가 터져 나오고 거기에 대응해서 메갈레아 수준의 남성 혐오주의 구호가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이 여성과 남성 진영으로 갈리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서 사회적 재화와 배분에 참여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빼앗는 신자유 체계를 분쇄하려도 모자랄 판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자유 체제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단화하는 전략으로 사람들이 서로 결집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쇄하고 공정과 능력주의를 신조하는 멘탈리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순환하도록 분육시킵니다. 그러한 신자유 체제의 사회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연성 파시즘이 번창합니다. 만일 신자유 체제에서 사회적 재화 분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패배들의 불만과 공격성이 점점 더 커지고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확대할 능력이 없는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세진다면 여성 파시 세력은 선출 권력을 중심으로 포괄적 성격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 파시즘 행태가 나타나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파시즘은 선출 권력 아래서 체계적 구축되기도 했고 선출 권력을 무력화하는 근대 통치 행태로 가져졌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선출 권력의 여성 파시즘의 교두보가 된 생생한 예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 뒤에 언론 권력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이들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의 세간을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한껏 키워줬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을 자처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사회 모델을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든 게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토지 개발과 국토 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특권 가르치를 공고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권력의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명박 정권 시기의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 언론의 엄호를 받으며 검찰 권력을 움직이고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을 장악하고 정권의 생각에 따라서 군부 독재와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미하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디자인하고 민주노동 같은 진보 정당을 해산하는 등 전형적인 파신 정치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파벌 투쟁이 극단에 이를 정도로 집권당의 대행이 극심해지고 금융, 재벌, 관료, 군부, 언론, 검찰 등으로 구성된 기득권 카르텔 이 균형의 한계에 봉착하자 박근혜는 치명적 약점이었던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물러났지만 기득권 카르텔이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노골적 파신 통치에서 한 걸음 물러가 그림자 통치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강남 좌파도 포함하지만 그 더 깊은 곳에서 그림자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그림자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문파 혹은 대깨문에 감정 기대어 연성 파시즘을 핵체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연성 파시즘의 본질과 현상 상태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연성 파시즘 문제를 제대로 다루면 선출 권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간직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의 그림자 통치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문제 핵심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을 추동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선출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의 성과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운영하고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했지만 촛불혁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정치 엘리트와 민중을 갈라놓는 1987년 헌정체제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적폐로 지목된 기득권 카르텔이 해체되거나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 좌절과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정치 기반의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존중과 소득주도 정당 같은 듣기 좋은 정책 구호를 내걸었지만 금융화 조건 아래서 구축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어하기 위해 신용과 재정의 민주통제, 노동시장 개혁, 노사 협상 제도 개혁, 소득 분배 개혁, 기업 지배 구조 개혁 등에 관한 실효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수 없었고 그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권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에 의해서 소수파에 머물러서 민주주의 실질적 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한 국민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 입법 권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 후에는 문재인 정권은 사회경제민주화를 회피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이뤄진 전태일 3법, 기업개혁 3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를 존중한 정권이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코비드-19 상황에서 벼랑으로 몰린 소상공인과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재정 긍정성 방패로 내세운 관료 체제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의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자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매개로 한 금융관료, 재벌 카르텔이 더 강고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화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치 기반을 다지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침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언론개혁을 포기하고 검찰개혁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덜 같은 나라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에 6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법제를 마련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거부 정치의 선동을 일삼는 언론을 방치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몸에 통합하고 있는 데다가 기소 편의주의로 무장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기소 법정주의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것처럼 위험했습니다. 조국이나 정경심, 윤미향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과 검찰이 힘을 합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일조차 방치되고 검찰 조직을 사유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였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자가 수구 언론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고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질타하는 것은 손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권력과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공화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치 기반을 강화하지 못한 건 실로 유감스러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 정권 신절 체제에 포섭된 상태에서 벗어날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치명 결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신자유 체제에서 지배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 재벌, 법률, 관료, 언론 분야 엘리트들이 그림자 정치를 관찰하면서 선출 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을 억제할 역량이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 문재인 정권은 연성 파심의 사령부가 아니라 연성 파심의 방관자였다고 지칭하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매우 어려운 선택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은 55% 가까이 되어 정권 재차출 어, 여론보다 거의 20% 가까이 높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까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회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서 문재 정권이 신전 체제 앞에서 보인 무능에 대한 비난, 가랑비 없이 쳤듯이 정권 실세된 집요한 도덕주의적 비난과 공격 등이 정권 교체 여론을 강화하는 데 조양 같습니다. 일자리, 소득, 복지 등 사회적 제약 분배에 대한 불만,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노,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절망과 분노 등이 정권 심판론을 전복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합니다.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최저임금제 폐지, 주 120시간 근무,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진 책임 소추의 폐지,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철폐, 경영 정권의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보다도 더 못한 야수적 자본주의를 옹호해놨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헛들어뜨리고 원자력 발전을 탈탄소 경제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외칩니다.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정치 세력은 극우 이데올로기보다 이걸 내두고 능력주의를 국제 잣대에 내세우고 안티페미니즘을 공격하게 선도합니다. 차기 정권을 연성 파심의 사령부로 삼겠다는 태세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 불평등 자산 격차 등의 분만 사람들을 선동하여 집권한 선출 권력이 연성 파심성 사령부가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주의적 민주 정치는 더욱 후퇴하고 금융, 재벌, 관료, 언론, 검찰 등으로 구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성체는 난공불락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에서 극우 근위 정권 드러난 뒤에 나타난 일련의 정치 태행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려는 보장은 어디에 없다고 봅니다. 금융에 맞서서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를 이루고 자본의 노동 포섭을 해체하고 사회적 통합, 복지의 정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의 연성 파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과 사회적 힘을 합쳐서 이뤄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